순백의 웨딩드레스는 한유라의 몸을 차갑게 감쌌다. 최고급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로 만들어진 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름다운 수위처럼 느껴졌다. 대기실의 거대한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인형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J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지훈과 결혼한다. 1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자와 어머, 우리 딸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거울을 통해 새어머니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은 뱀이 몸을 감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차가웠다. JK그룹의 안주인이 되다니. 네 죽은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그리고 그 빚을 빌미로 자신을 팔아넘긴 새어머니. 박서연에게 이 결혼은 딸의 희생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성공적인 거래일 뿐이었다. 언니, 그런 상황에서도 재벌한테 시집가다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야 해. 평생 감사하며 살아. 새어머니의 딸이자 유라의 의붓동생인 김민아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질투와 경멸이 가득했다. 유라는 대꾸하지 않았다. 어떤 말이든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결혼식은 저택의 작은 응접실에서 진행되었다. 하객이라고는 양가의 변호사와 강씨 집안의 몇몇 사용인들이 전부였다. 축복도, 환호도 없는 오직 서류상의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유라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버진 로드를 걸었다. 길의 끝에는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이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 흑당 같은 머리카락, 조각처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를 압도했다.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위압적인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숨만 쉬는 인형에 불과했다. 주례사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유라는 멍하니 서서 그 의미 없는 말들을 들었다. 신부 한유라는 신랑 강지훈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 존중 잠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유라의 입에서 간신히 네, 서약합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도, 신랑 신부의 키스도 생략되었다. 그저 유라가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결혼식 아닌 결혼식이 끝나고 유라는 강지훈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JK그룹 후계자의 침실은 어지간한 집 한 채 크기였다. 거대한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에 강지훈이 눕혀져 있었다. 그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심박수를 알리는 모니터가 희미한 빛을 내며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삐, 삐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유라는 드레스를 벗고 준비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지 못하고 창가에 있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섬처럼 고립되어 보였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감옥이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감옥. 그때였다.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둘씩 부딪히기 시작했다. 톡, 톡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유라는 무의식적으로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었다. 기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1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향수 공모전에서 낙선한 날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평생을 모범생으로 착한 딸로 살아왔던 그녀의 첫 번째 반항이었다. 빗속을 정처 없이 헤매다 우연히 낡은 간판을 단 작은 재즈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바텐더 앞에 홀로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던 남자. 어두운 조명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넓은 어깨와 곧은 등이 고독한 짐승을 연상시켰다. 유라는 그의 옆자리에 자석처럼 이끌려 앉았다. 무슨 용기였는지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나 봐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유라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 별빛 하나 없는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운 눈이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유에게 블랙 달리아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사주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하지만 어딘가 슬픈 향을 지닌 술이었다. 술 기운과 낯선 분위기, 그리고 남자의 눈빛에 취해 유라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놓아버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촉, 빗물과 그의 향수가 섞인 냄새, 거칠지만 애틋했던 그의 키스,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빛, 미래, 절망적인 현실,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꿈은 짧았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낯선 호텔방에서 홀로 깨어났다.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J라는 이니셜이 적힌 짧은 메모와 함께 두툼한 돈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돈은 그녀의 하룻밤을 값싼 대가로 만들어버렸다. 수치심과 후회가 밀려왔다. 유라는 그 돈에 손도 대지 않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1년 동안 그 밤의 기억은 잊고 싶은 상처이자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았다. 유라는 긴 한숨을 내쉬며 현실로 돌아왔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 법적인 남편이 된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의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다. 1년 전 그 밤, 어둠과 알코올에 취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강렬한 눈빛만이 뇌리에 박혀있을 뿐이었다. 이 남자가 그 남자일 리는 없겠지.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이 결혼과 하룻밤의 일탈로 스스로를 더럽혔던 그날 밤, 어느 쪽이 더 비참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인생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천천히 다가갔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핏기 없는 입술,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이 빗소리에 섞여 방 안을 채웠다. 이것이 그녀의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다. 고독하고 절망적인 유라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의 아내가 된 후 한유라의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면 그의 얼굴과 팔다리를 닦아주었다.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그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그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만이 이 거대하고 텅 빈 방의 유일한 온기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녀를 행운의 부적이라 불렀다. 그녀가 온 후로 강지훈의 상태가 미세하게나마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할 뿐이었다. 값비싼 가구처럼. 이 저택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숨 쉬는 것. 결혼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유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다. 오피리아가 미쳐서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쩌면 미친 것은 오피리아가 아니라 이런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조각상처럼 완벽한 얼굴. 하지만 그 완벽함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살아있었다. 단지 깊은 꿈속에 갇혀있을 뿐. 그 순간 유라는 보고야 말았다. 그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을. 유라는 숨을 멈췄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투명한 눈물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도 고통스러운 걸까?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유라는 그에게 낯선 동질감을 느꼈다. 그도, 그리고 자신도 거대한 운명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힘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메마른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그것은 연인의 키스가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위로이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픈 체념의 표시였다. 어차피 희망 없는 삶. 이 남자와 함께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썩어갈 운명이라면 아주 작은 온기라도 나누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삐, 삐삐삐삐. 규칙적이던 심박 모니터가 갑자기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유라가 놀라 몸을 때려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분명히 그녀의 손을 약하게나마 쥐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아주 힘들게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애썼다. 이윽고 그의 시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유라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눈은 유라가 기억하는 1년 전 그 밤의 강렬한 눈빛이 아니었다. 깊은 혼란과 낯설m, 그리고 모든 것을 경계하는 날 선빛이 담겨 있었다. 암다. 유라는 비명을 질렀다. 두려움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이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침대 머리맡에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고요하던 저택이 발칵 뒤집혔다. 몇 분도 차에 되지 않아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뒤이어 강 회장과 집안의 다른 식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지훈아, 내 아들아. 강 회장은 휠체어를 밀치고 아들의 침대로 다가가 절규했다. 의사들은 빠르게 지훈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동공의 불빛을 비추고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다. 도련님,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강지훈은 힘겹게 눈을 두어 번 깜박였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1년 만의 기적, 식물인간이었던 JK그룹의 황태자가 깨어난 순간이었다.
유라는 방구석으로 밀려나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강지훈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깨웠다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믿지 않을 터였다. 강지훈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낯선 의사들을 보고,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유라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에는 어떠한 고마움이나 반가움도 없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뿐이었다. 유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정말 기적이야. 네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행운이 생기다니. 과연 복덩이로구나. 강 회장이 감격에 겨워 유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라는 그에게 그저 행운을 가져다 준 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지훈의 고모인 강희영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네가 감히 어디서 굴러들어와 이 모든 걸 망쳐놓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훈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아들이나 혹은 자신과 결탁한 의사들이 회사를 차지할 테니까 의사들의 검진이 이어지고. 지훈은 간단한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고 발음은 어눌했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에서 유라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방 안의 흥분된 공기와는 달리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방금 전 자신의 입술에서 시작된 기적. 하지만 그 결과는 그녀를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그를 깨운 것은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잠자는 숲속의 왕자를 깨운 공주에게는 행복한 결말이 기다렸지만 율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방 안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유라는 직감했다. 이것은 해피엔딩의 시작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강지훈이 의식을 되찾은 지 사흘이 흘렀다. 그는 강 회장의 고집으로 JK그룹 소유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그의 병실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지훈에게 이곳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직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뇌는 깨질 듯한 두통을 연신 호소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웠다. 그는 지난 사흘간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던 회사의 원로 임원들, 그리고 애써 기쁜 척했지만 눈동자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고모 강희영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지훈은 깨닫고 있었다. 1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자신을 이 자리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려던 누군가의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 상처 입은 채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보호막이 필요했다. 그리고 최고의 보호막은 바로 기억상실이었다. 환자분, 성함이 기억나시나요? 주치의의 질문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네, 맞습니다. 그럼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사고가 나기 직전에요. 지훈은 한참 동안 미간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의 완벽한 연기에 주치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부분적 기억 상실. 진단은 그렇게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가족, 회사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기억하지만 사고를 전후한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은 통째로 잃어버린 환자가 되었다. 그날 오후 지훈의 충직한 비서인 최 비서가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팀장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최 비서, 지훈은 주변의 간호사를 의식하며 희미하게 그를 불렀다. 최 비서는 지훈에게 그간의 회사 상황을 간단히 보고했다.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듣고만 있었다. 최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나서려 할 때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채습한 검은색 나이트는 아직 제자리에 있나? 최 비서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였다. 과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부터 방역을 시작한다. 는 뜻이었다. 최 비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비밀스러운 소통 채널이 다시 연결된 순간이었다. 한편 한유라는 병실 복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깨어난 후 그녀의 입지는 더욱 애매해졌다. 강 회장은 그녀를 복덩이라 부르며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안정을 해칠까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아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타인이었다. 유라야, 그때 박서연과 김민아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박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아픈 사위를 걱정한 장모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라의 손을 잡았다. 어쩌면 좋니? 우리 강서방이 기억을 잃었다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내 역할이 중요해. 유라야, 네가 강서방 곁에서 잘 보살피고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도. 박서연의 말은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강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라는 무언의 명령. 김민아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꼬았다. 기억도 못하는 남자 옆에서 수발이나 들어야 하는 신세라니. 재벌 사모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유라는 그들의 위선적인 말을 뒤로하고 조용히 병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간호사를 내보내고 혼자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다가 유라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유라 씨, 그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한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더군. 난 당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접서. 말해봐.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 같았다. 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거짓말을 할 수도, 모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양가 어른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 요즘 시대의 날 사랑했나?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유라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니요, 당신을 몰랐습니다. 사랑은 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솔직한 대답에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거나 동정을 구걸하는 상투적인 반응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건조하고 담담했다. 그럼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유라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 혼자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이 여자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쉽게 부서지지 않을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경멸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유라는 그의 흥미를 끄는 미지의 변수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청소부로 위장한 최 비서가 몰래 지훈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작은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난 1년간의 이사회 회의록, 주요 인사 변동 내역, 그리고 사고 당시의 경찰 조사 기록입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브레이크 파열로 종결되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넘기며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정비 불량이라 한심한 변명이군. 그 보고서에 서명한 정비사를 찾아내.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 비서를 바라보았다. 한유라, 그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해.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고요한 병실 안,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기억을 잃은 왕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의문의 아내부터 체스판 위에 올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병실 생활은 기묘한 고요함 속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 덕분에 자신을 해치려던 세력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지훈은 초의 비서를 통해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착실하게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 잃어버린 1년의 시간을 복귀하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가려내는 작업이었다. 그의 일상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아내라는 이름의 여자 한유라였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 간병인처럼 그를 보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불필요한 말을 걸지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지훈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향기였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일반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흙냄새 같기도 한 뭐라 정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향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자꾸만 건드렸다. 비가 쏟아지던 밤, 독한 위스키, 그리고 낯선 여자의 품에서 느꼈던 짧은 위안.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유독 그 밤의 공기를 채웠던 향기만큼은 생생했다.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관능적이고도 슬픈 향기. 시얼마.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눈앞에 한유라는 얼음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1년 전 그 밤에 뜨거웠던 여자와 동일 인물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간호사에게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역겹다며 짜증을 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군. 뭔가 자연스러운 향이라도 가져와 봐.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라를 향해 턱짓을 했다. 내 아내, 저 사람이 그런 걸 잘 다룬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그의 요구에 유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져와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이게 뭐지? 라벤더와 샌달루드를 말린 향낭입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우는 향낭을 집어들어 코에 가져갔다. 그가 기억하는 향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녀의 손길이 닿은 물건에서는 그 특유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한유라 씨는 원래 이런 일을 하나 조향사입니다. 담담한 대답. 조향사. 지훈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날 밤 최 비서가 가져온 한율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불행한 삶을 요약해 놓고 있었다. 명망 있던 조향사의 딸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죽음, 새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어렵게 프랑스 유학을 마쳤지만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1년 전 그녀의 인생을 걸었던 골든 로즈 향수 공모전에서 낙선한 후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1년 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공모전에서 떨어진 재능 있는 조향사가 절망에 빠져 술집을 찾았다. 그날 밤의 여자가 그녀일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다음 날 지우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침대에서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다. 죄송합니다. 유라가 급히 다가와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그녀가 몸을 숙이자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피어오른 향기가 지훈의 코끝을 강렬하게 스쳤다. 이 향기였다. 라벤더나 샌다루드 같은 인위적인 향이 아니었다. 그녀의 살갗과 머리카락에 깊이 스며든 그녀 존재 자체의 향기. 그 향기는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폭력적으로 열어젖혔다. 어두운 호텔방, 빗소리. 실크처럼 부드러웠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뺨을 스치던 감촉. 그리고 바로 이 향기. 지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유리 조각을 치우던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유라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기억을 잃었다던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격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놀란 비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자신 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는 분노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향수 어디서 났지? 그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려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다. 강지훈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유라는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기억을 잃었다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것은 먹잇감을 포획한 최상위 포식자였다. 이거 놓으세요. 유라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며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 향수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할 필요 없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는 유라의 손목을 탁 하고 놓아주었다. 유라가 놀라 뒷걸음질 치는 순간 그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가 주머니를 뒤집자 손바닥 위로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 하나가 떨어졌다. 장미꽃 봉고리 모양을 한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이지웨이. 유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년 전 그날 밤
호텔을 뛰쳐나온 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목걸이였다. 그랜드 엑셀시어 호텔 77훌 2호. 1년 전 오늘 네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라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호텔 이름, 방번호, 그리고 날짜까지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정확했다. 뇌리를 스치는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 깊고 어두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가 건넨 블랙 달리아 칵테일,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하룻밤, 설마 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JK그룹의 총수, 강지훈,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된 남자, 그가 바로 1년 전 자신이 하룻밤에 일탈을 저질렀던 상대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수치심과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장난에 온몸이 떨려왔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계산된 연기가 아닌 순수한 충격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의 정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체스판 위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모를 조커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말로 바뀌었다. 이제 이해가 되나? 지훈의 목소리는 이전의 위협적인 톤을 거두고 냉정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예 기억상실 연기를 그만두기로 한 듯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기억 말이야.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선명한 모양이야. 앉아. 한유라, 우리 제대로 대화를 좀 해야겠어. 유라는 마법에 걸린 듯 그의 말에 따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모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털어놓았다. 1년 전의 사고는 의도된 살인 미수였으며 회사와 심지어 가족 내부에까지 적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기억상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당신, 한유라, 당신은 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 내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의 말에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세계였다. 당신 가족들이 맺은 결혼 계약은 비즈니스였지.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지. 지훈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나를 도와. 이 위험한 게임에서 내 파트너가 되어줘.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를 연기해. 당신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 그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거야. 당신의 그 예민한 감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고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에게 자유를 주지. 깨끗한 이혼. 당신의 집안이 짐 빚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지. 그리고 당신만의 향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주겠다.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야. 자유. 그 한마디가 유라의 심장을 흔들었다. 새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이름뿐인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볼 것인가? 유라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내면에서 절박함이 만들어낸 작은 용기가 싹 텄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말을 손에 넣은 체스 마스터의 미소였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까지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해. 대신
이제부터는 그냥 보고 듣지 말고 모든 것을 기억해. 우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는 손을 내밀었다.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닌 동맹을 맺는 사업 파트너의 악수였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겹쳤다. 차갑지만 단단한 그의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어색했던 환자와 보호자 관계도, 이름뿐이었던 부부 관계도 모두 끝났다. 그들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겨야 하는 위태로운 공범이 되었다. 강지훈의 퇴원은 JK그룹의 가장 큰 뉴스였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회복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떴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한유라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헌신적인 모습은 대중들에게 기적을 부른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지훈의 시나리오대로였다. JK그룹 본사타워로 돌아온 날,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돌아온 왕좌의 주인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몇몇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부회장 이동욱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그의 뒤로는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지훈은 기억을 잃은 사람 특유의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이 부회장 아직 기억이 온전치 않아. 앞으로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동욱의 눈빛에 스치는 미세한 안도감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이동욱은 지훈을 이빨 빠진 호랑이 혹은 얼굴 마담으로 쓸 수 있는 꼭두각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기꺼이 그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 줄 생각이었다. 이 모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유라는 지훈의 휠체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저 배경처럼 존재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열려 있었다. 그녀는 임원들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는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이동욱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무팀장의 넥타이에서 나는 이동욱의 아내가 애용하는 한정판 장미 향수 냄새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훨씬 더 끈끈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강지훈의 저택 서재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초의 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이동국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어요. 그의 자금줄부터 하나씩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자재 구매팀의 김 부장입니다. 최 비서가 김 부장의 파일을 내밀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뇌물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지훈은 유라를 바라보았다. 내일 저를 위한 작은 환영회가 열릴 겁니다. 김 부장도 참석하겠죠. 당신의 임무는 그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날 저녁, 회의실에서 열린 소박한 환영회. 유라는 조용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 김 부장이었다. 그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눈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라는 냅킨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맡았다.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되고 귀한 나무에서 나는 묵직하고 고와한 향기. 조향사인 그녀는 원재료의 향을 구분하는데 도같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최고급 바둑판을 만드는 데 쓰이는 수백 년 묵은 비자나무의 향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발견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그에게서는 아주 비싼 오래된 비자나무 향이 났어요. 그 한마디에 지훈과 최 비서는 눈빛을 교환했다. 최 비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평범한 월급쟁이인 김 부장이 최근 이동욱을 비롯한 재계 거물들이 드나드는 최고급 기원을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JK그룹의 자재를 납품하는 유령 회사 명의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비자나무 바둑판을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 구매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뇌물의 완벽한 증거였다. 지훈은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는 익명으로 내부 감사팀에 이 정보를 흘렸다. 아직 강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사팀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김 부장의 사무실은 압수수색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 장부는 낱낱이 파헤쳐졌다. 며칠 후 JK그룹 이사회실, 김 부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고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모두에게 알려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동욱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지훈의 휠체어가 우연히 이동욱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여전히 온화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 부회장, 제가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인데 혹시 제가 바둑을 좋아했었나요? 지극히 순진무구해 보이는 질문. 하지만 바둑이라는 단어가 이동욱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굳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무력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순한 눈빛 뒤에 숨겨진 과거의 날카로운 포식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돌아온 왕의 첫 번째 수가 두어졌다. 거대한 체스판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 사건 이후 JK그룹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형성되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연약한 회장 행세를 했지만 이동욱은 더 이상 그를 얕보지 않았다. 그것이 우연이든 혹은 누군가의 계획이든 자신의 신복이 잘려나간 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이동욱은 자신의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 다가오는 분기별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주주총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지훈은 율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내일 이동욱의 아내가 주최하는 자선 오찬회가 있어. 당신의 새어머니 박서연 여사도 참석할 거야. 야심 많은 그 여자가 단순히 차만 마시러 가는 건 아닐 테지. 가서 뭘 팔아넘기려 하는지 알아내. 그것은 율에게 너무나 가혹한 임무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계약의 일부였고 자신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다음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오찬회. 상류층 부인들의 가식적인 웃음과 은근한 견제가 난무하는 곳이었다. 유라는 죽은 듯이 조용한 존재감으로 그들 사이에 섞여 들었다. 그녀는 새어머니 박소연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박소연이 JK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양화학의 안주인과 함께 아무도 없는 테라스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유라는 거대한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그러니까 태양화학 측에서 이번 주총에서 이동욱 부회장 쪽을 밀어주시기만 한다면 제 죽은 남편이 남긴 미공개 향수 레시피 전부를 넘기겠다는 겁니다. 박서연의 목소리가 유라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향수 레시피. 그것을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며 팔아넘기려는 새어머니의 추악한 욕망에 유라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후 살인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주주총회 날. 회의장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휠체어를 탄 지훈이 유라의 도움을 받아 입장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백하고 연약해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동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회사의 위기, 그리고 강지훈 회장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미리 포섭된 주주들이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이동욱의 편으로 기우는 듯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지훈이 힘겹게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투표하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비서가 회의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자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동욱과 1년 전 지훈의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가 은밀하게 만나는 영상이었다. 이동욱이 정비색에 돈 봉투를 건네며 브레이크 고장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뒤이어 그가 다른 공모자들과 JK그룹을 차지할 계획을 논의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이동욱이 절규하는 순간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두 발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력했다. 조작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프지 않았다. 왕좌의 주인만이 낼 수 있는 차갑고 장엄한 울림이었다. 이동욱 부회장, 당신의 지루한 연극은 이제 끝났어. 보안 요원들이 경악하는 이동욱에게 다가가는 순간 지훈이 스크린을 향해 다시 손짓했다. 배신자는 한 명 더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유라가 녹음했던 박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은 남편의 유산을 팔아넘기려는 추악한 거래 내용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지훈은 회의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유라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썩어빠진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이다. 회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동욱과 그의 추종자들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우뚝 서서 모든 것을 지배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그는 혼란스러운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는 유라와 눈을 맞췄다. 미소는 없었다. 그저 함께 승리했다는 깊은 동질감과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희생에 대한 무언의 위로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불의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단단해져 있었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였다.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붙잡힌 이동욱은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나를 이건 뭐함이야. 전부 내 놈이 꾸며낸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과 녹취록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다.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였고 중립을 지키던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눈으로 배신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상석에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이동욱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이 부회장, 아니, 이동욱,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왜 그랬나? 내 아버지께서 친형제처럼 아끼고 믿었던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나? 그 질문에 이동욱의 발악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을 들어 지훈을 마주보았다. 그의 입가에 실성한 사람 같은 웃음이 걸렸다. 왜냐고 하. 그걸 몰라서 묻나. 모든 건 처음부터 불공평했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원망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생을 개처럼 일했어. 이 JK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건 네 아버지만이 아니야. 나도 있었다고. 그런데 세상은 뭘 기억하지? 오직 JK그룹의 총수강 회장과 그의 아들. 황태자 강지훈뿐이야. 나는 언제나 2인자. 언제나 너의 그림자였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훈의 완벽함,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찬사를 견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사고를 위장했지. 브레이크만 고장내면 단순 사고로 처리될 줄 알았어. 내 놈이 죽으면. 비통에 잠긴 회사를 구하는 영웅은 바로 내가 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넌 살아남았고 식물인간이 되었지.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신의 탐욕이 어떻게 그를 괴물로 만들었는지,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합리화했는지. 그의 고백은 참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대담했는지를 과시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이동욱과 그의 공모자들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강지훈, 이대로 끝나지 않아.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이동욱의 마지막 외침은 굳게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졌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의 시선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박서연과 김민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을 잃은 박서연의 얼굴은 생기를 잃은 밀랍 인형 같았다. 당신들은 법정에 설 가치조차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들이 한유라 씨에게 저지른 모든 학대와 착취, 그리고 오늘 JK그룹을 팔아넘기려 한 배임 행위,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법이 아닌 내가 직접 묻도록 하지. 그는 최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최 비서는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류 몇 장을 그녀들 앞에 던졌다. 강지훈 회장님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 그리고 당신들이 소유한 모든 차명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장입니다. 한유라 씨의 부친께서 남긴 모든 유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당신들은 평생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박서연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유라를 향해 기어가며 애원했다. 유라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텅 빈 공허 한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텅 빈 회의실에는 지훈과 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목숨을 건 전쟁이 끝난 순간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유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괜찮아. 그가 간신히 꺼낸 말이었다. 유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질기고 아팠던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낸 후 찾아온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비즈니스 파트너, 위태로운 동맹,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이름들이 사라진 자리. 이제 그들은 그저 남자와 여자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대가는 너무나 컸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과 한율에게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동욱과 그의 일당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박서연과 김민아는 모든 것을 잃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JK그룹은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와 계약기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환자가 아니었고 유라는 순종적인 간병인 아내가 아니었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맴돌 뿐이었다. 식사는 말이 없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며칠 동안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계약은 끝났고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가 남긴 향수 레시피도 모두 되찾았다.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텅 빈 가슴에는 허전한 바람만이 불었다. 언제 떠날 생각이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재에서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내일 아침이요? 유라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약속했던 건 최 비서통에서 처리해 주지. 당신 이름으로 된 강남의 작은 공방과 초기 자본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는 완벽한 계약 이행자의 모습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목걸이 왜 하고 다니지 않았던 거지?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에 닿아 있었다. 그가 병실에서 돌려준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저에게는 수치심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에게는 짧은 위안이었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지우고 싶은 상처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이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맨살에 닿자 유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천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에 나도 정상이 아니었어.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의 향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난 정말로 무너졌을 거야. 처음으로 듣는 그의 진심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나 복수의 화신이 아닌 깊은 상처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1년 전 그날 밤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단순한 충동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외로운 영혼의 끌림이었다. 그때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동욱이 호송 중에 탈주했습니다. 공범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최 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과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가 뭐라고 했나? 모든 것을 망친 그 여자, 한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등등하게 변했다. 그는 유라의 팔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최 비서 당장 저택의 모든 경비를 최고 등급으로 올려 경찰에 연락하고 유라 씨를 안전한 곳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 쪽에서 요란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연장 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서 권총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유라 씨, 내 뒤에 바짝 붙어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그의 등은 산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유라는 공포에 떨면서도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밖에서는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와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싸우는 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이동욱은 미쳐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의 실패 원인을 모두 유라의 탓으로 돌리고 마지막 복수를 위해 저택을 습격한 것이다. 지훈은 유라를 데리고 서재 뒤쪽에 있는 비밀 통로로 향했다. 이 길은 외부 차고와 연결되어 있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어두운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차고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인형과 마주쳤다. 손에 쇠 파이프를 든 눈이 뒤집힌 이동욱이었다. 가야스다, 한유라.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지훈은 유라를 옆으로 밀치고 그와 맞섰다. 내 상대는 나다. 이동욱.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그의 몸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이동욱의 공범 하나가 뒤에서 나타나 지훈을 덮쳤다. 그가 쓰러진 틈을 타 이동욱은 유에게 달려들었다. 내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끝났어. 그의 손이 유라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탕 날카로운 총성이 차고 안을 울렸다. 이동욱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훈이 힘겹게 총을 들어 그를 쏜 것이었다. 큐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이동욱이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가득했다. 그는 어깨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지훈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왜?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지훈의 앞을 가로막았다.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다. 실눈을 뜨자 지훈이 어느새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두고 등 뒤로 감싸 안고 있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등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쇠 파이프가 그의 등을 강타한 것이었다. 지훈 씨, 유라의 절규 그 순간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차고 안으로 들이닥쳐 이동욱과 그의 공범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라는 지훈의 품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녀를 아는 팔을 놓지 않았다. 괜찮아. 그는 유라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 그의 등에서는 피가 흘러 유라의 옷을 적시고 있었다. 유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랬냐고? 왜 자신을 위해 몸을 던졌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사랑하니까. 그 고백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강렬하고 애틋한 사랑의 향기였다. 강지훈의 고백은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외침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유라를 아는 팔을 놓지 않으려 했다. 유라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과 피로 젖어가는 셔츠를 보며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이 남자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수술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지옥처럼 길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저택을 떠나 자유를 얻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그가 없는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에 유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지훈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피했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유라가 그의 곁을 지키고 앉아 물수건으로 그의 뺨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1년 전 그가 처음 깨어났을 때와 같은 상황.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에는 혼란이나 경계심이 아닌 오직 유라만을 담은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다. 올리오소. 그의 첫마디였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막아섰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에 내가 했던 말 들었어. 네, 진심이었어. 그의 고백에 유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떠나려고 했어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없는 자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사랑해요. 강지훈 씨. 그녀의 고백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서로의 눈빛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이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최 비서가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병실을 찾았다. 지훈은 그 봉투를 받아 율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던 자유야. 봉투 안에는 그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 합의서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공방 계약서,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에게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다. 그의 눈빛은 애틋했지만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유라는 서류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마주보며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서류들을 반으로 찢었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이런 게 아니에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무릎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내가 원하는 자유는 당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서랍에 넣어두었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미리 최 비서에게 준비시켰던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유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함께 그 낡은 계약서를 버리고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 주겠어. 아내로, 파트너로,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계약을.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위로의 키스와는 다른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하고 완전한 사랑의 키스였다. 1년 후 에필로그. 서울 강남의 가장 세련된 거리에 작지만 우아한 향수 부티크가 문을 열었다. 로베데 유라유라의 새벽이라는 간판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부티크 안은 그녀가 직접 만든 향수들로 가득 차 꿈결 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선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조향사 한유라였다. 우리 사장님, 오늘도 미모가 여전하시네. 익숙한 목소리에 유라가 고개를 들자 멋진 수트를 입은 강지훈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사랑하는 아내를 보러 온 평범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